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인천일보TV는 2018년 1월 2일인 오늘 개국을 기념해 무술년 새해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인 6.13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민심을 읽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일부 시간으로 인천 지역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 출마 예상자에 대한 적합도 조사와 함께 지지도 조사, 가상대결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그 결과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그리고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준한 교수와 함께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화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로 인사부터 나누실까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인천일보TV는 2017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리얼미터에 의뢰해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를 앞둔 민심의 흐름을 짚어보았는데요. 자, 그럼 권 실장님, 먼저 이번 여론조사의 개요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번 조사는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수는 총 1,057명이고요.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조사 방법은 무선 가상번호를 써서 68%를 썼고요. 유선 RDD 32%,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응답률은 3.9%입니다. 네. 응답률이 3.9%. 요즘은 집에 여론조사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던데요. 맞습니다. 네, 특별히 전화 응답 참여율이 높은 어떤 성이나 지역, 연령층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정치사회 조사에서 여성분들의 조사 참여율이 상당히 많이 낮습니다. 네. 그리고 20, 30대, 그러니까 고연령층에 비해서 20, 30대가 낮은데요. 이번에는 무슨 가상번호를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 30대의 응답률이 상당히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지난해 촛불 전국의 어떤 영향 탓일까요?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정치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국정농단 사건을 지나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서는 과정 속에서 사회개혁에 대한 열망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연령층의 응답률이라든지 그리고 투표율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투표율인데요. 인천 시민들의 6.13 지방선거 투표 의향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천 시민들의 투표 의향은 투표할 의향이 있다가 94%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는 적극 투표증,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78.3%가 나왔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러한 투표 의향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식되는 방향으로 실제로는 투표 의향이 없으면서도 투표량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지 않나 싶고요. 실제로 한 3년 반 전에 6.4 지방선거, 2014년이죠. 네. 그때의 전국 투표율은 56.8%이고 인천시의 투표율은 53.7%입니다. 네. 그러니까 적극 투표층이 78.3%가 나왔는데 실제보다는 한 25%포인트가 더 많이 나온 거죠. 한 3년 반 전에.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90 몇 프로가 다 투표할 것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적극 투표층에서 한 20에서 한 25%포인트를 빼서 향후를 전망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투표 의향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조사가 됐지만 실제로 투표장까지 오는 사람들은 실제보다는 더 적을 수도 있다. 조사 맞습니다. 결과보다는 이런 네. 말씀이신데요. 아무래도 60%는 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준환 교수님,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은 투표 의향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제 통계적으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이렇게 투표하는 날로부터 한 6개월 전에 한번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고 한 달 전쯤에서 또 똑같은 항목을 묻는데 그때의 경우에 따르면은 약 5%포인트에서 15%포인트 정도가 빠지는 숫자가 실제 투표율로 이어졌어요. 네네. 근데 지금 적극적인 투표 의사를 밝힌 유권자가 78%고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94%니까 네네. 여기에서 맥시멈 15%포인트를 빼도 네.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군요. 네, 네. 그래서 권 시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난 그 2014년 인천의 투표율이 53%, 53.7%였던 걸 보면 2010년대부터는 투표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네. 94% 또는 적극적으로 78%가 모두 다 투표를 6월 13일 날 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예. 저의 바라는 것은 60%라도 좀 넘었으면 좋겠다. 인천의 투표율이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선 자체가 지방선거 자체가 국제적인 선거이긴 하지만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거의 전국적인 선거와 진배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의 선거 캠페인이 정치 쟁점화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활성화되고 대립구도가 강화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치지 권 실장님, 그러면 여야를 막론하고요. 이 차기 인천광역시장에 과연 누가 적임자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적합도 조사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본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여권, 야권 모두 다 내세워 놓고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이렇게 물었는데요. 현직이시죠. 한국당 소속의 유정복 현 시장이 23.2%가 나왔고요. 민주당으로서는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9.6%, 민주당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죠. 박남춘 의원이 9.5%, 그리고 국회 사무총장인 김교흥 사무총장이 6.5%, 그리고 네. 국민의당 소속 문병호 3.6%, 그리고 민주당 소속 윤관석 의원이 3.5%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유정복 시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한 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여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표가 갈려서 1위로 나왔고, 또 눈여겨볼 점은 아직까지 없음이나 모름 무응답이 거의 한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0% 이상은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시장 후보로서 적합한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네, 맞습니다. 이 교수님, 이번 적합도 조사 결과 어떤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네. 순서가 약간의 영향을 좀 받았을 거고 네. 그런데 눈여겨보고 특징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지지율상 이제 적합도상 9.6%로 네. 박남춘 의원님보다 9.5% 그보다는 조금 높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 좀 눈에 보이고 그리고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도 여기에서 또 의미 있는 그 적합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이 이제 4개월, 5개월 선거전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결과로 이어질 건가는 관심을 굉장히 모으는 대목이 되겠죠. 그렇겠군요. 예. 그러니까 현재의 여야 적합도로 보기보다는 이제 이후에 소개시켜드릴 가상 대결 이 네. 부분들을 가지고서 현재의 판세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먼저 민주당 적합도를 한번 보면 민주당 후보들끼리 모아서 내부적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기서도 금방 말씀하셨던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14.9%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네, 조금 그렇군요. 의외로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부평구를 포함해서 거의 몰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조금 떨어져서 박남춘 의원이 12.4%, 그리고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이 10.2%, 그리고 윤관석 의원이 6.9%.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누가 당내 경선에서 두드러져서 앞에 치고 나가고 있다라고는 얘기하기 힘들고 지금 혼전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 예, 지금으로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고 아무래도 당내 경선 같은 경우는 일반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의사가 일정한 방식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결과와는 좀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자면 박남춘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시당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조직력이 다른 세 후보보다 강하다고 점쳐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현재 나왔던 민주당의 적합도하고 실제 민주당 경선에서 누가 되는지는 조금 차이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이미 이제 기자회견을 이 12월 초에 갖고 네. 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피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파일까요? 아무튼 높은 어떤 적합도, 지지도를 받았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글쎄요, 다소 의외의 결과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눈에 딱 띄더라고요. 네. 근데 시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평 유권자들이 좀 많이 지지를 표명한 것 같고 제가 이제 빈도표를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해서 살펴봤더니 네. 여성도 많이 맞습니다. 홍명 구청장한테 적합하다라고 표를 많이 던졌어요. 네. 다른 후보들한테는 좀 많이 분산이 되고 분산됐는데 네. 아마 이런 점 그리고 또 다른 후보들은 다 남성인데 네. 여성 후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적합도 조사에 좀 반영된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보다 이제 흥미진진한 가상 대결 조사 결과가 궁금하거든요. 네. 권 실장님, 그 여야 주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이렇게 세 당의 예상 후보들이 맞붙는 상황을 가상을 해서 3자 가상 대결을 조사에 반영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유정부 현 시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나올 것이 이제 거의 언론에 따르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당 소속 문병호 의원을 기본으로 해서 민주당 소속의 후보들만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서 가상 대결을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 기준으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민주당 김교훈 국회 사무총장이 들어갔을 때는 47.6%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당 유정복 26.1%, 국민의당 문병호 10.3%. 이러한 경향은 박남춘 의원이 들어갔을 때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46.4%의 박남춘 의원이 지지율을 받았고요. 유정복 시장은 26.2%, 문병호 전 의원은 12.5%, 거의 비슷하고요. 비슷하군요. 네.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윤관석 의원이나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들어갔을 때는 각각 41.8% 그리고 40.4%로 나옵니다. 어찌됐든 4명의 민주당 소속 후보가 이 3자 구도에서 거의 40% 이상 5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1등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와 있고 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현재 기준으로는 민주당이 강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정리해 보면 이제 민주당 그 후보들이 어떤 후보가 나오던 간에 가상 대결 구도에서는 40에서 47%까지 우위를 네. 점하고 네. 유정복 현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유정복 현 시장은 20%대 지지도. 예, 20%대 중반에서 뭐 어떤 경우에는 한 28%까지.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그 문병호 예상 네. 후보가 10% 정도 이렇게 분할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다 이거군요. 네. 그래서 결국 단순히 이번 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라면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던 간에 현 유정복 시장을 압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전망된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향후에 선거 캠페인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 이슈라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돌발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후보들의 강세가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점쳐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교수님 이런 그 어떤 가상 대결 구도 이 3자 대결 구도를 구상을 해봤었는데요. 혹시 평소에 그 예상하셨던 그런 결과인지요? 예상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지난 탄핵 국면 이후에 얼마 지난 상황이 아니고 또 이제 5개월 반 이후에 지방선거가 열릴 때 실제로 정당의 지지율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또 네. 어떤 현안이 떠오르느냐에 따라서도 우열 그다음에 후보에 대한 선호도 지지율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변할 겁니다.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높은 대통령의 지지율 그다음에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에 비해서 한국당의 낮은 지지율 이런 것이 지금 인천의 시장 후보들한테 지지율을 표하는 데 영향을 주는 거죠. 네. 이것은 비단 지금 실장님이 준비한 여론조사에서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점에서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이 인천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한 것들도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끌만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다른 어느 후보들보다도 김교웅 국회 사무총장이 경쟁력이 좀 더 높이 나왔다라는 거, 네. 이것이 조금 흥미를 모읍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민주당 후보들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정당 지지율보다 조금 비슷하거나 낮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당의 지지율보다 높은 지지율을 지금 현재 유정복 시장님이 확보를 하고 있고 네. 또 정당 지지율상 국민의당은 지지율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근데 네. 문병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시장 후보를 출마했을 때 가상 대결 결과에서는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온다. 네. 그래서 과제는 뭐 이러한 구도, 이러한 현재의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고 모든 후보들이 인천 시민들의 아픈 것, 이런 것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놓고 경쟁을 해서 지지를 확대해 나가는 것. 그게 가장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과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가온 6.13 인천광역시장 선거에서 최대 지역 현안이 무엇일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드는 예, 제가 이런 부분도 아마 조사하셨죠? 네, 조사 결과를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시장 선거에서 최대 지역 현안은 무엇일까라고 물었는데요. 인천발 KTX 건설이 1위가 나왔습니다. 21.3%고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이후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17.2%로 2위가 나왔습니다. 이외에 지방분권 강화 11.8%, 수도권 매립지 인천 이관이 8.4%, 송도 워터프린트 조성 6.6% 등등으로 해서 한 자릿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인천 시민들은 인천발 KTX 건설을 가장 큰 지역 현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것이 6.13 지방선거에서 주요한 정책 공약으로서 기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인천발 KTX 조기 건설 과연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네. 주로 보면 사회 인프라 구축 부분에 대한 어떤 지역 현안 또 유권자들의 어떤 기대감이 좀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이미 이제 시행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를 후속 조치를 할 건가라는 이런 것들은 다소 인천으로서는 해묵은 과제들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예. 저만 해도 지난 주말에 그 나주를 이렇게 1박 2일로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이 KTX가 인천에 없어요. 서울로 가셔서 서울로 가가지고 갈아타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인천 공항까지 가는 방법도 없진 않지만 거기는 몇 번 안 다녀요, 하루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놓고 보면 그만한 그 지역이 없어요. 이제 강원도도 이제 KTX 다 가고. 네, 그렇죠. 예. 병강선인가요? 예, 그렇죠. 대통령이죠. 그런 걸 놓고 보면 인천이 굉장히 차별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왔던 것들 보면은 이게 인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천 시민들은 인천이 덜 누리고 있는 것을 얼만큼 이 시장이 그걸 풀어줄 것이냐. 네. 인천이 다른 데에 비해서 덜 누리고 차별받고 있는 것을 대변해서 풀어줄 것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 해묵은 그 과제인데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반영된 것 같고 네. 따지고 보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바라는 거는 과거에 시장 후보로 선거에 나왔던 사람들이 말만 하고 끝내왔을 네. 텐데 해묵었는데도 아직도 안 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이번 시장이 돼서는 바꿔야 될 정확한 그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이런 것들을 이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이 좀 이번에 확인되고 부디 바라건대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런 공약들 정책들 많이 나와서 시장 대선 그런 것들을 정말 대변해서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인천 시민들의 또 유권자들의 어떤 간절한 소망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또 실력을 갖춘 그런 어떤 정치인 지도자가 좀 탄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새해 초에 정치 그 환경이 약간 변동이 되고 또 정치에 일부 결변이 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도 조사가 이루어졌죠? 예, 정당 지지율은 인천의 정당 지지율입니다. 민주당이 52%가 나왔습니다.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정당의 절반 이상의 지지율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사실 기존에 있었던 탄핵이라든지 촛불 집회,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당 같은 경우는 10%대 중반입니다. 15.9%가 나왔고요.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6.8%, 정의당 6.4%, 바른정당이 4.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을 비롯해서 정의당까지 전부 다 합쳐도 민주당에는 상당히 많이 모자랍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러한 어떤 정당 지지도가 사실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중앙당 차원에서 본다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재 여당이니까요. 네. 여당 그리고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인천에서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52%, 자유한국당이 15%라고 하셨나요? 15.9%입니다. 예, 그러면 약 거의 한 36, 7% 포인트 차이나 나는 네. 확연한 격차가 나오거든요. 예, 예,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뭐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죠. 당연한 건 아닌데 네네. 지난 탄핵 국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도덕성의 실추 이것이 전국적으로 네네. 이념 지형도 바꿔서 과거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보수화가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왔었는데 그 흐름에서 굉장히 많이 바뀐 거고요. 아, 네네.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50% 이상의 지지율을 과거 정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50% 이상의 누려본 적이 지지율을 없었죠. 거의 없습니다. 네. 뭐 네. 한 두 번 정도. 네. 뭐 2004년 때나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었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없는데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벌어지는 거고 그게 얼마나 유지될지는 또 모르는 거죠. 그래서 52% 지지율이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서는 민주당 소속 시장 후보가 그 정도 정당 지지율까지 똑같은 수준의 지금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그렇군요. 예, 정당 지지도는 일단 인천에서는 52%인데 예. 민주당 소속 예상 후보들이 가상 대결하거나 했을 때는 지지도가 한 40%대 가장 높았을 예, 때가 예, 예. 그래서 정당 지지율을 밑돌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대통령 지지율은 물론 이제 그 50%도 훨씬 넘고 60%대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후보들은 그것을 개인의 능력을 발휘해서 네. 더 뛰어넘어야 될 과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까 보셨다시피 민주당의 당내 적합도를 보면 사실 고만고만한 수준입니다. 네. 근데 경기도만 넘어가더라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인천에서의 당내 적합도에서 고만고만하다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인천 시민들도 현재 나와 있는 후보들이 그렇게 큰 매력이랄까 네. 상대적인 측면이겠지만 예. 매력 자체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선거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인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는 정당 요인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지만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유정복 시장도 자신의 지지층은 붙을 것이고 네. 그리고 누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되든 간에 결정되는 후보에게 민주당 중심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것은 아마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서는 민주당 후보들의 어떤 인물의 어떤 매력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네네.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요. 네네. 그런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당은 잘 나가고 있지만 뚜렷한 어떤 그 군계 이력 같은 후보를 예상이긴 하지만 네. 지금 현재까지는 발견하지 못하는 네. 어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아무튼 안심하면 안 되는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수치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떤 풍향계로 달라질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화제를 좀 바꿔보지요. 이번에는 교육감 선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교육청은 이청현 전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하차했죠. 그러면서 박용수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차기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에도 인천광역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 출마 예상자들을 상대로 한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도 나왔죠? 네, 인천시 교육감 적합도가 나왔는데요. 1위는 임병구 전 정교조 인천 지부장이 13.3%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단자리 순서인데요. 몇 명을 소개시켜드리면은 안경수 전 인천대 총장이 8.2%로 2위, 이재희 전 경인교대 총장이 6.9%로 3위, 윤석진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6.0%로 4위를 했고요. 그 이후에 고성희, 김영태, 권진수, 도성훈 이러한 분들이 각각 4%나 3%를 기록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교육감에 대한 어떤 인지도랄까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시도지사에 비해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후보들은 한 자릿수인데 임병구 전 정교조 인천시 지부장 같은 경우 13.3%를 혼자서 네. 10%대 지지율을 가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도드라지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청현 전 교육감은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이른바 자칭 그 진보 그 후보 단일화를 거쳐서 이제 교육감에 선출이 됐던 분인데 이제 불명예로 하차했어요. 그 이후에는 뚜렷하게 뭔가 인천 교육계를 대표한다라는 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네. 혼전장상이 좀 빚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교조 인천 지부장을 역임했던 임병구 지금 현재 아마 인천예술고등학교 네. 교사로 봉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분이 10% 이상의 적합도 조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인지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건데 네. 나머지는 좀 굉장히 적었군요. 예. 이 교수님께서는 오는 6월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현재 보수 진영도 후보 단일화 작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약간 중단이 돼 있는 것 그런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보 교육계도 진보 후보를 단일화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캠페인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안타깝게도 지금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이제 관심을 좀 더 멀게 하는 것은 네. 인천에서 교육감 하셨던 분들이 다 끝이 안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어떤 이념 성향을 가지건 거기에다가 정당 공천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후보 단일화를 도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선에 가가지고 이제 이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더 이제 지지율도 낮고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없는 상황인데 저도 사실 후보 이름 몇 명을 다 모를 정도예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그런 건데 부디 좀 교육감 후보님들이 나와서 인천의 교육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진학률도 제일 낮고 교육 환경도 제일 열악하고 운동장 시설도 제일 안 좋고 여러 가지 학력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걸 타개할 정책들을 빨리 개발하고 유권자들의 마음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행히 임병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동안 그 교육계에서 헌신해 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그 지지를 받는 것 같고 뭐 남은 5개월 반 정도 좀 이 교육감 선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사실 그 3년 반 전에 육사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지만 교육감 선거가 정말 치열합니다. 네. 시민이나 도민들의 관심은 시도지사 선거에 비해서보다는 떨어지지만 선거 후보들 간에 진행되는 과정은 정말로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진보 보수 각각의 그룹 내부의 합종 연행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임병구 전 경고도 인천지부장이 혼자서 10%대 기록하면서 1위가 나왔지만 각각의 진영 간의 합종 연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이 그 뭐 보수 진보 어떤 진영 논리에 갇히는 게 아니라 네. 진심으로 인천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또 교육 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교육감으로 선출이 돼서 지역사회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 역할을 좀 해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느덧 준비하는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불과 5개월 후면 인천의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이끌 광역시장과 10명의 군수구청장, 그리고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신성한 선거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교육감도 선출을 하게 되죠. 다가온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눈여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 궁금한데요. 마지막으로 이 대목 두 분 말씀 들어보고 맺을까 합니다. 먼저 이 교수님부터 말씀해 네, 주시겠습니까? 저는 관전 포인트가 한 3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투표 참여 이 조사가 굉장히 높은데 실제로 투표율이 얼마나 높게 나올지 2010년, 14년 인천의 투표율이 맨날 꼴찌를 하다가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올라가는 추세예요. 네. 이번에는 얼마나 올라갈지 그게 되고 두 번째로서는 우리 인천시장이 그 장수를 못했어요. 이번에도 장수를 할 수 있을지 재선에 성공할지 안 할지 네.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과거에는 정의당과 민주당과 정의당 이 진보 세력이 후보 단일화를 해서 선거에 나가지고 이기는 것을 항시 시도를 하고 그 여부에 따라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해왔었는데 이번 선거에는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누가 최종의 승자가 될지 이걸 지켜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요약을 해주셨네요. 이 투표율 꼴찌 도시 인천을 탈출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광역시장 선거에 있어서는 너무 수명이 짧았는데 이게 재선 3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선 가도를 갈 수 있을까? 지금 현 시장이 이런 부분도 이제 포인트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정리를 잘 못했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진보 진영이 항상 후보 단일화를 하거나 연대를 해서 선거에 나가서 이길 것을 시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될지 네네. 후보 단일화 없이 또 네네. 선거 결과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지 그런 것이 포인트가 하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어서 권 실장님께서는 이번 인천 지역 전국 동시지방선거 어떤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보십니까? 인천 이제 광역시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상 광역시장 선거는 전국적인 선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선거의 논리 그러한 부분들이 광역시장에 그대로 투영되기 마련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여야 간에는 사실 그 적폐청산, 그러니까 이전 정부의 적폐청산과 그리고 이제 야권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라든지 실정, 심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판을 짜는 기본적인 어떤 레토릭 그러한 부분들이 금방 말씀하신 이 두 가지로 부딪혀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조금이라도 조금 우세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적인 그 투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천에서도 이전 정부의 어떤 적폐 심판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심판 이 부분들이 어떻게 그 선거 과정 속에서 변화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네. 여론조사에 사실상 그 보수층이 진보층에 비해서 참여율이 낮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여론조사에서는 유정복 시장이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 할지라도 실제 투표에서는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론조사와 달리 실제 투표에서는 더 높게 나올 수 적극적으로 있다는 행동하는 것이죠. 분들의 근데 사실 적극적으로 보수층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잘 안 하지만 실제로 또 투표장에 나타나는 건 또 예. 다른 문제이거든요. 네네. 만약 여론조사 응답을 잘 안 하는 보수층이 실제로도 투표할 때 많이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구도가 금방 말씀드렸던 현재 구도에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샤이 표심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보수층
인천 시민들이 얼마나 내년 선거에서 많이 선거 투표장에 나타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주요한 관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는 매우 다를 수도 있다. 네. 사실은 저희 인천일보에서도 지난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비슷하게 결과 맞췄지만 일부 여론조사는 굉장히 상이한 결과가 초래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의 속마음, 그다음에 실제로 투표 행위 이런 부분들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것들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셔서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일보 TV 개국을 기념해 인천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의뢰에 실시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의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분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준환 교수였습니다. 나와주신 두 분 수고하셨고요.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일보 TV 개국 특집방송 선택 2018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